자, 이제 1년 앞으로 이제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유력 주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출마 여부가 출마하겠죠. 하겠죠? 네. 어느 쪽으로 나올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이제 네. 임종석 전 실장 카드 같은 경우는 어딜 미리 찍고 내려가가지고 막 표밭을 갈구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보기도 안 좋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임박하면 빈 곳이 막 생길 거예요. 네. 그런 걸 보고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겠죠.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출마하면 이상한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럼 출마 안 한다고. 학교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불출마 그리고 학교로 가겠다고. 본업으로 네, 이제 네. 들어가는 것을 아마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지역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조국 수석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바람몰이도 되고 또 여론의 관심도 있게 되고 이러니까요. 네. 자기가 한 말이 너무나 그렇죠. 세기 네. 때문에 현실성 완전 없다고 봅니다. 그죠? 네. 광진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오세훈 전 시장이 광진을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아주 요새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덩달아서 네. 잘 안 다니던 추미애 아마 전 대표님도 이제 바꿔주신 것 같아요. 안 다니던. 근데 이제 네. 우리가 통영 고성 얘기했잖아요. 네. 광진을도 자유한국당으로 치면 우리가 통영이 어려운 만큼 서울에서 광진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이 뭐 열심히 뭐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추미애 대표도 거기서 이제 워낙 오래 했고 같이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소위 거물급들은 험지 출마를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꽤 있죠. 네, 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설도 있던데 그건 종로 출마설까지는 모르고요. 네, 네. 글쎄요. 황교안 대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꿈이 있으시다면은 네.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 황교안 대표는 현직 대표라는 그런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한다는 네, 네, 네.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안 하면 사실은 잊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디를 할까냐 문제. 당연히 출마는 하겠죠. 대구에 출마하면 그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용기 없는 사람이 됐죠. 아무래도 좀 험지로 가시는 게 그림이 나오죠. 예. 험지로 가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전국 특히 영남, 호남 지역은 이제 지역 기반이 강한 곳이라서 이제 거기는 예외로 치지만은 나머지 그 중에서 특히 수도권은 당세로 싸움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기로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진짜 개인기로 극복하는 분이고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지역 관리를 잘하는 네. 분으로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은 선거 때 나타나서 선거 치르는 데는 당세로 치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저 옛날 정동영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나갔는데 나가 떨어지잖아요.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처럼 해서는 제가 예측컨대는 선거 때 가면은 거의 호각지세가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렇게 전혀 생각 못 했잖아요.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계속 앞서갔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선거 때 가면 거의 호각지세가 될 것 같아서 아주 그냥 팽팽한 싸움이 되겠죠. 선거는 세 가지거든요. 네. 참 제일 중요한 게 후보 구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더 잘난 후보가 나오면 내가 지는 구도가 거예요. 중요하지. 예, 그래서 후보 구도가 중요하고 조직, 그다음에 이제 인물, 개인기 이런 게 이제 중요할 텐데 사실은 숨겨진 1인치는 대체적으로 유권자 지도예요. 그러니까 45세 미만 네. 유권자가 몇 프로가 있느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그런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후보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겠죠. 네. 거예요.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어디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PK라든가 뭐 TK 이런 데 가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고 수도권이 나오는 게 저는 제일 좋지 본인을 위해서 그래야 좀 한번 뭔가 한번 불을 한번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런 네. 근데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어디 출마하려면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낙선이 계속 나오면 안 나가죠.
아 사전에 그런 걸 다 해보죠. 해봐요. 그래서 미리 다 돌아요. 여론조사 누구 돌리면 아 누구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돌리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4.3 보궐선거 결과는 여야 무승부다.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갸우뚱. 진짜 딱 한 줄인데요. 갸우뚱. 네. 정부의 등 돌린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 자극적인데요. 그러다 국민들이 등 돌릴 수 있어요. 네, 이번 판도라는 정다운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네. 조금 이제 정치 얘기 떠나서 인구 문제 심각한데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0.98명이 나왔습니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명. 그 2017년만 해도 1.05였는데 이제 0대로 내려갔으니 뭐 이건 세계 최저 수준인데. 2019년은 0.88로 떨어진답니다. 올해는. 그래서 관련해서 인구 절벽의 주범은 무엇이다.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인구 절벽의 주범은 불안 사회다. 불안 사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 불안, 경제 불안, 또 안전 불안,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문제로 인해서 아기 낳기가 불안한 사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대답인 것 같아요. 훌륭한 대답을 한번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다 포함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정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구는 언제 줄어드냐면 경제가 발전할 때 줄어들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거는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최저인 이유는 뭐냐 이거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인 그 이유. 중에서도. 그건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네. 사회불안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역시 교육 문제, 사교육비 문제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솔직히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주변에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엘리트층이죠. 주변에 친구들이건 후배건 선배건 대부분 아이들이 다 유학 가요. 네. 그거는 솔직히 다 그래요. 다 유학 가고 또 그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은 남습니다. 유학 간 나라에. 그 대부분 미국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까지 유출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지.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관심 표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깨알 지시를 내린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장관들한테 맡기고 이런 정말 국가적인 장기적인 어젠다를 대통령께서 대통령 어젠다로 만들어서 틀어잡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본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 뭐 유치원을 늘리겠다, 증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만의 인구 절벽 타겟책이에요. 대만에서는 초등학교에 부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아이 돌봄을 네.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대만에서도 하나의 지금 인구 절벽 해소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 설치하고 뭐 아이 돌보미 시스템 이런 것도 뭐냐면 결국은 저출산 사회를 좀 더 개선하자 네. 하는 차원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인구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국가 존립의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그 여건들이 그 결과로 나타난 거죠. 네, 근데 네. 저도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죠.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네. 네. 너무나 치열한 경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그런 부담을 주기 싫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불안 요인들이 이제 이런 것을 가중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리면요. 네. 저희 안성도 얼마나 그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안성에 서울면 사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작년에 우리 소읍면에서 그 새로 태어난 애들이 6명이요, 6명 그랬더라고. 1년 동안에. 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고산면 사는 애가 네. 야, 마 말도 하지 말은 마. 우리는 5명이요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이놈들 이것도 괜히 또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실제 제가 면으로 다 전화를 걸어서 알아봤더니 맞더라고요. 와. 그리고 제가 연초에 이제 마을 총회를 내면 왜 국회의원들이 쭉 돌아다니거든요. 네네. 이장님들 새로 뽑고 네네. 마을 분들 모여서 회의 끝나고 식사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니는데 삼중면에 어느 동네를 갔는데 다들 그 어른들만 계시는데 딱 한 명 젊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사람은 반갑네. 그래도 자네 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 있으니까 네네. 얼마나 보기 좋아 그랬더니 네. 저 농협 이 마을 담당 직원이에요 그랬더라고요. 그 정도로다가 젊은 사람 보기가 어렵고 네. 우리 안성만 해도 그 소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 지역을 빼면은요 네.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잖아요.